국내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종목 하나에 목청껏 사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라이선스 아웃, 즉 애로 계약을 따냈다. 끝입니다. 계약이 실제로 팔릴지, 얼마나 팔릴지, 그 계약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실적 추정은 없습니다. 그냥 계약 따냈으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대규모 약품 공급 계약에 기반해 향후 실적을 실제로 숫자로 추정할 수 있는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사실상 없습니다. 알테오젠은 그렇게 강하게 추천한다면 삼천당 제약은 훨씬 강하게 추천해야 정상 아닐까요?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국내 바이오 투자 생태계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구조를 끝까지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바이오 섹터에서는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애로 계약이 발표되는 순간 해당 종목의 주가는 급등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앞다퉈 매수 의견을 냅니다. 투자자들은 그 흐름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이약이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 수 있는가, 그 수익이 언제쯤 이 회사에 얼마나 들어오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거의 없습니다. 숫자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모멘텀이 강하다는 말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알테오젠입니다. 애로 계약을 발표할 때마다 애널리스트들은 강한 매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리포트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리포트 어디에도 이약이 허가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허가를 받는다면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 매출이 이 기업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애로 계약을 했다는 사실 하나가 주가를 움직였습니다. 반면 삼천당 제약은 다릅니다. 삼천당 제약은 단순한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닙니다. 이미 허가된 약품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기업입니다. 계약 조건을 바탕으로 향후 연도별 매출을 실제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식 분석의 가장 기본인 실적 기반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는 사실상 단 한 명뿐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직 원고도 완성되지 않은 작가가 출판사와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몸값이 수천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전국 서점의 배봉 계약까지 끝났고 앞으로 몇 년간 얼마나 팔릴지 계산도 가능한 작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 바이오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애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돈이 엄청나게 들고 시간도 깁니다.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통과하고 실제 허가를 받기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고 비용은 수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 중간에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라이선스를 넘기고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애로 계약이 마치 완성된 신약인 것처럼 시장에서 소비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아직 임상도 끝나지 않은 후보 물질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 계약 발표만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애널들은 목표 주가를 수직으로 올립니다. 구체적인 매출 추정 모델도 없이 단지 계약 호재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천당 제약처럼 실제로 계산이 가능한 종목은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왜 계산이 되는 종목은 외면받고 계산이 안 되는 종목에 사람이 몰리는 걸까요? 이 역전의 이유, 지금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움직이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증권사 소속입니다. 독립적인 분석가처럼 보이지만 그 분석의 방향은 결국 증권사의 수익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증권사의 수익은 어디서 나올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탁 매매 수수료, 그리고 기업금융, 즉 IPO나 유상증자 같은 자금 조달 업무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 자금을 계속 조달해야 합니다. 유상증자를 자주 합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이 좋은 고객입니다. 그 기업의 우호적인 리포트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은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도 그 과정에서 주관사 수수료를 챙깁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식당 평가 사이트가 있는데
광고비를 많이 내는 식당에는 별점이 짜지 않고 광고를 안 내는 식당은 아무리 맛있어도 리뷰가 잘 달리지 않는 관행과 비슷합니다. 평가 자체가 처음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겁니다. 삼천당 제약이 외면받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증권사 입장에서 굳이 리소스를 써서 커버할 유인이 적은 겁니다. 이 관행 안에서 에로계약 호재 중심의 분석이 퍼진 데는 또 하나의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에로계약은 수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금은 공개되더라도 마일스톤은 조건부이고 최종 로열티 수입은 약이 허가를 받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실적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합니다. 계약 호재가 강하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업으로 파이프라인 가치가 높아졌다고 쓰면 나중에 틀려도 책임질 숫자가 없습니다. 반면 삼천당 제약처럼 구체적인 매출 모델을 세우고 목표 주가를 산출하면 그 추정이 틀렸을 때 정면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분석만 쏟아내는 겁니다. 틀릴 수 없는 분석, 그리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분석만요. 사실 이런 생태계 역사적으로 전례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코스닥 바이오 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 하나만으로 주가가 수배 오르고 애널리스트들은 앞다퉈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당시엔 이게 한국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여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1상에서 최종 시장 허가까지 성공할 확률은 평균 10% 내외입니다. 10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로 계약 발표 때의 주가 반응은 마치 그 약이 이미 팔리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거품이 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에도 이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치료제, 백신 후보 발표만으로 주가가 폭등했고 이후 실제 상업화에 실패한 수많은 종목들이 고점 대비 8,090% 하락했습니다. 그때 매수 리포트를 썼던 애널리스트들은 책임을 졌을까요? 대부분은 조용히 커버리지를 중단했습니다. 리포트는 사라졌지만 그 리포트를 믿고 들어간 투자자들의 손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관행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 리포트를 믿고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실제로 삼천당 제약 투자자들 중 중간에 주식을 손에서 놓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기 흐름만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때 버티지 못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그 계약에서 실제로 얼마의 수익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직접 공부하고 들어간 투자자와 그냥 오를 것 같아서 들어간 투자자는 같은 변동성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자는 버텼고 후자는 털렸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왜 다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대규모 약품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향후 매출을 실제로 추정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계약 단가와 물량, 기간을 알면 연도별 매출 모델을 세울 수 있고 거기서 영업이익률을 적용해 기업 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젠백스, 보로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들은 모두 향후 실적 추정이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이런 종목보다 계산이 안 되는 종목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섹터의 돈은 지금 에로 모멘텀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이 가능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를 단정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생태계의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삼천당 제약의 실적이 증명하면서 서서히 바뀌는 흐름. 삼천당 제약이 실제로 계약대로 매출을 분기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습을 투자자들이 직접 확인하게 되면 시장의 눈높이도 달라질 조짐이 보입니다. 에로 계약 하나로 주가를 띄우는 방식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투자 시장에서는 이미 임상 초기 단계의 에로보다 상업화 단계에 가까운 파이프라인을 훨씬 높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언젠가 그 방향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변화는 빠르게 오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학습 속도보다 오랜 관행의 관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2. 외부 충격이 먼저 오는 흐름.
역사적으로 이런 생태계는 대부분 외부 충격 앞에서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2000년 닷컴버블 붕괴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이후 유동성이 빠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적 없이 계약 호재만으로 버텨온 종목들은 유동성이 줄어드는 순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의 국내 바이오 섹터도 글로벌 금리 환경이 다시 타이트해지거나 국내 증시 전반의 유동성이 위축되는 국면이 온다면 에로 계약 호재에만 의존해온 종목들부터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삼천당 제약처럼 계산 가능한 현금 흐름을 가진 종목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구조, 즉 실적 기반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차이가 이런 국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3. 투자자가 먼저 달라지는 흐름. 생태계를 바꾸는 가장 빠른 경로는 투자자 스스로가 달라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어떤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에서 실제로 얼마의 수익이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직접 공부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면 시장의 평가 방식도 서서히 바뀔 조짐이 생깁니다. 실제로 삼천당 제약을 중간에 털린 분들과 변동성을 견뎌낸 분들의 차이는 결국 회사에 대한 이해의 깊이였습니다. 계약 구조와 실적 추정을 직접 공부하고 중장기 관점으로 보유한 투자자들은 그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공부가 투자에서 갖는 실질적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현실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흐름이 펼쳐지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는 계약 호재를 쫓는 사람보다 삼천당 제약의 실제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진의 말 한마디, 질의응답 하나가 리포트 10장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명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장 주가가 안 오른다는 이유로 경영진을 윽박지르는 것은 투자자로서도 회사로서도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GI 이노베이션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시원찮다고 화풀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주가를 올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차라리 그 회사의 사업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에로 계약, 호재 중심으로만 분석하는 데는 증권사의 수익 구조와 책임 회피라는 관행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외면받는 이유도 이 구조 안에 있습니다. 둘째, 에로 계약과 삼천당 제약의 대규모 약품 공급 계약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가능성을 사는 것과 계산 가능한 현금 흐름을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셋째,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는 계약 호재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삼천당 제약의 실제 사업 구조를 직접 공부한 사람입니다. 국내 바이오 섹터의 이상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해당 종목을 잘 알고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길게 보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